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첫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매우 감사해요. 하울링이 약간 있죠. 네,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진로와 소명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고요. 연구소를 시작한 지는 10년이 되었고 올해가요. 그리고 상담이랑 코칭을 한 지는 21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해야 될까요? 네. 방금 책 소개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은 1시간 남짓의 짧은 강의라서 제가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이 책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형제의 엄마예요. 지금 굉장히 갑자기 한숨이 터져 나오면서 너무 불쌍하다. 네, 코로나 시절 어떻게 버텼냐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6학년, 5학년, 3학년 이렇게 10대 아들 4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 자녀 양육에 되게 밑바닥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로서 삼시세끼를 차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 온라인 수업도 봐줘야 되고, 근데 아이들 또 불성실하게 하고, 집에서 싸우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지금 선교사님들하고 아프리카 또 아시아 선교사님들하고 양육의 지혜라는 소그룹 온라인 소그룹 코칭을 하고 있어요. 자녀 양육. 이제 거기 락다운이 됐거든요. 진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더 답답하시고, 저도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저도 2월부터 거의 오프라인으로 다닐 수 없어서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아무튼 사형제를 키우면서 제가 진흙탕에 구른 얘기를 책에 썼어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국내에 사는 제가 여러분이랑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30대 초반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2돌 때 모로코로 선교사로 떠났었어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상담이 유망 학문이 아니었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소수로 공부하고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실에서 근무하면서 내 땅은 여기다. 나는 이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이 자기는 선교사를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솔직히.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야 이러면서. 근데 실제 아이가 이제 2돌이 되고 본인 선교사로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인생이 완전히 흔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커리어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담이라는 것은 모국어 기반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제가 뭐 아랍어 배워서 상담하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이제 모로코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계속 지난한 날들이 이어졌는데요. 왜냐하면 2가지 되게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엄마로 사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가정주부셨거든요. 전업주부셨는데 저희 이제 3남매를 굉장히 잘 키우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첫 딸이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엄마 삶에 만족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첫 딸은 또 부모님의 그 소리를 굉장히 바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프리카 모로코 이슬람권이거든요.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심하게 많이 우울해지고 주로 누워서 지냈어요.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결국 제가 4년이 지나고 거의 번아웃 상태로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왜 가서 그 생고생을 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 근래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랑 이 양육의 코칭을 하면서 너무너무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하면 바로 알겠는 거죠. 그게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저희가 코칭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라포가 굉장히 크게 형성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참 우리 삶에 의미 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여기서 해석하지 못할 뿐이죠. 네, 거기서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엄마로 사는 것 매일매일 기저귀 갈고 밥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일상이 전 너무 무의미하다 여겼고 하나님은 제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로서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4명의 엄마가 됐어요. 만약에 한국에 계속 살았으면 저는 아마 아이 1명으로 만족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일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마 굉장히 달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eing이 아니고 doing의 삶을 계속 살아왔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할 게 없었다 했잖아요. 할 거라고는 언어 배우고 친구 사귀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 만에 사실 병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큰 두 가지 교훈을 안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고요. 거기서 이제 저는 큰아이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카사블랑카라는 대도시에 원래 진입은 큰 도시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저희 남편이 이제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저 내륙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헌신했잖아. 니네 애는 무슨 죄야.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그걸 또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의 교육 환경 그리고 여기 한국에 나와서 막 이렇게 각 벽면이 책으로 쌓여있는 한국의 환경과 제가 항공으로 책을 받아야 되고 거기 주재원들이 남겨간 책들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제가 봐도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거는 저는 진짜 무슨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나는 진짜로 많이 희생했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기 싫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더 못 들어간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74년에 모로코에 오신 선교사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분, 미국분인데 여기서 싱글로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974년 모로코는 거의 우리나라 1930년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 4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셨어요. 모로코랑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추방당해서 모로코로 오신 분들이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셨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붙들고 물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데 나는 도저히 해결이 안 나고 갈 수 없다. 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할머니가 내가 30년간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보았다. 홈스쿨링 하는 아이, 또 대안학교 보낸 아이, 또 선교사는 보딩스쿨이 있죠. 아예 다른 국적으로 가서 보딩스쿨 보낸 아이, 또 현지 학교 보낸 애, 네, 그렇게 다 국제학교 보낸 아이 이렇게 다 봤는데 그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쓰시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 아이의 세상적인 성공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자녀 교육의 성공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에 진짜 울고불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내륙 지방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도저히 유치원을 보낼 수 없어서 홈스쿨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아이는 4학년 때까지 홈스쿨하고 학교를 갔고 저희 둘째는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강한 아이인데 작년에 선생님이랑 갈등이 굉장히 많아서 강박증이 왔어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학교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오는 길이 다 더러워요. 막 아파트 계단을 물로 닦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고 지난주에 초등 검정고시를 쳤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가 강박증이 생길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이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계속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상황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일으키세요. 근데 그것은 아이를 위함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스쿨링을 하게 되면서 훈육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어요. 그 당시 한국에 홈스쿨링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제가 국제팀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거의 처음으로 미국, 영국, 이렇게 뉴질랜드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홈스쿨링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신기하게 봤죠. 저분들 어떻게 저런 결정을 했지? 뭐가 중요하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홈스쿨 컨퍼런스도 가고 교육도 받고 책도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들의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계속 같이 있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 대답을 안 해. 지시를 따르지 않아. 그러면요 이거는 거의 홈스쿨이 아니고 홈지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또 떨어져 있는 게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홈스쿨링 하는 가정들은 아이를 잘 훈육하는 데 굉장한 관심을 쏟습니다. 특히 인생의 초반기에. 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혼자 이제 막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본 거죠. 4인 4색의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다 통하면 원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책을 냈어요. 네, 이게 통한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간단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제목을 자녀에게 욱하지 않으려면이라고 했어요. 욱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노력하죠.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잘 때. 압도적으로. 네, 너무 예쁘잖아요. 그때는요. 예, 다 용서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요 근래 들은 아주 신박한 대답이 사진으로 볼 때래요. 네. 근데 사실은, 네, 잘 때랑 사진으로 볼 때랑 공통점이 뭐냐면요. 얘네가 나를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걔는 예쁜데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럼 반대로 자녀에게 욱할 때는 나를 건드릴 때죠.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막 특히 어린애 같은 경우에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속상해요. 제가 여러분의 아이들 연령을 잠시 파악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포커스 달라지거든요. 아이가 여러 명 있는 분들은 손 여러 번 들어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미취학이다. 네. 그다음에 1학년부터 3학년이다. 네. 그리고 4학년, 6학년. 네. 그리고 중학생. 네. 고등학생. 네, 그 이후 계신. 생각보다 초등 고학년 이상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많다는 뜻이고, 또 굉장히 괴로우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들은요, 이제 다 웃고 있지만, 이지한 아이, 노멀한 아이, 디피컬트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쉬운 아이를 키우는 부모, 특히 이지한 딸 하나를 키우는 부모는 되게 복 받으신 거예요. 네, 이분은 그냥 교회 헌금 많이 하시고 어디 가서 뭐 애를 왜 그렇게 키우냐 그런 얘기 하지도 마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 큰아들이 굉장히 이지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큰아이랑 둘째가 4살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 아이를 키울 때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저렇게 힘들어? 뭐 저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 셋째가 막강한 디피컬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 충격이라는 것은 이런 인간이 있구나도 있었지만 내 인격의 끝을 보는 거죠. 내가 진짜로 좋고 선한 인간이 아니다. 내가 바깥에서 예의 차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CCTV 달리면 난 잡혀간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인격의 끝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막내는 노멀한 아이인데 형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아들 하나의 디피컬트한 경우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얘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애가 여러 명 있으면 좀 비교라도 되겠는데 그 외동아들의 엄마랑 이렇게 있으면 진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좀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실제 디피컬트한 아이가 있다. 이거 실제 우리 아이가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진짜 나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나의 그 성화를 위해서 온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마음 편합니다. 네, 그래서 자녀 양육은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이죠. 이것처럼 우리를 성장시키는 경험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성인은 안 보면 되거든요. 친구는 마음 안 맞으면 안 보면 되고요. 남편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는데, 아이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뭔가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붙들고 우리가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인데요. 제가 이 책으로도 저 온라인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아이와 소통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성장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한 단계 더 나가면요, 그 전에 굉장히 문제로 보이던 것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엄마가, 아빠가 계속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스카펙이. 그러니까 사랑은 본능적인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애가 더 예쁘다는 거를. 그리고 어떤 애는 진짜 기도하고 노력해야지 조금 예쁘다는 걸.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되게 나쁜 엄마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편애는 존재를 해요. 굉장히 많이요. 네, 그러면 나는 진짜 이 아이가 별로 안 예뻐. 그리고 나랑 너무 심리적인 궁합이 안 맞아. 네, 그럴 때 우리는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깨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self realizing experience라 그랬잖아요. 나를 확장하는 경험이다. 그런데 아이 때문에 가장 많이 확장돼요. 그리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면 그 전에 어느 정도 또 잘해 오셨으면 조금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이지하면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되면서 부모의 기대가 굉장히 폭발을 하고 아이가 거기에 맞춰주지 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비난을 엄청 하십니다. 지금 제가 그 북코칭 사춘기 편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요청이 있어가지고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근데 딱 첫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아이에게 쏟아부었던 그 비난과 비수의 말들이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시작한다. 아이가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서 나는 이제부터 공부 안 하겠다고 아예 선포한다.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예. 근데 이런 게 갑자기 생기지 않거든요. 분명히 몇 년간에 걸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비난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기 혹시 사춘기 전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우리의 기대를 굉장히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한국 사회의 교육의 강박 있잖아요. 에서 아이 편이 되셔야지 이쪽 편이 되시면 안 돼요. 네, 아이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건 이 사회의 강박이죠. 네, 그러면 아이가 이 지금 구조에서는요,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듭니다. 잘하면 계속 로드가 걸리고요. 저희 아이 고1이잖아요. 하루에 5시간밖에 안 자요. 너무 불쌍해요. 학교가 너무 빡센 거예요. 지금 갔는데. 예, 그래서 저는 걔가 중3까지 많이 논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체력도 이걸 버틸 정신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도, 예, 근데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그냥 수고한다, 뭐 애쓴다, 뭐 이 정도만 하고 나오죠. 본인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사실은 또 못한 아이는요, 지가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자기 상황을 딱 분별해요, 애들이요. 되게 괴로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피를 하죠. 네, 뭘로 도피? 가장 게임으로 도피하고, 네, 친구 관계로 도피하고, 핸드폰 계속 들고 있고. 근데 그걸 볼 때 부모님들이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너는 머리 그거 달고 다니는 게 그게 뭐 장식이냐? 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 말은 완전 금물이에요. 애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싫은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괴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셨을 때는 부모는 이 압력의 편이 아니고 아이의 편이 돼주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사춘기 들어가신 분들은요, 무조건 아이와의 관계가 1순위예요. 네, 여러분 아이와의 관계를 놓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네, 걔가 만약에 말 그대로 명문대 가서 유학 가고 했다고 합시다. 예, 근데 엄마랑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대도 멀리 나가 살고 싶대요. 여러분 노년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아프리카 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속을 열어서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같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헌신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되게 강한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이랑 갈등이 많으시더라고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학이나 선교나 이민은 굉장히 명분 있는 거리두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들어와도 부모님께 연락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연락하면 그때부터 잔소리가 시작되고 비난이 폭발하니까 성인이 돼서도 연락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선순위를 굉장히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가 두잉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뭐예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큐티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와 아이의 관계에 투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 아빠를 보면 우리 아빠 같은 하나님 믿을 수 있겠다. 아이가 우리 엄마를 보면 우리 엄마 같은 예수님이라면 난 좋을 것 같아. 전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막
암송 안 한다고 애 잡고 막 기도 시간에 눈 뜬다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는 이게 좀 뭐한 짓이지, 뭐 성경적이라는 건 다 어디 갔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법을 가르치죠. 아이들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치지만 결국은 은혜로 귀결돼야 되고, 그리고 자녀 양육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네, 우리가 아무리 잘 키워도 애는 엇나갈 수 있어요. 네,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 아이를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더 계속 크면서 우리는 아이에게서 손을 자꾸 떼야 돼요. 특히 중학교 1학년 들어갔으면요, 여러분은 필히 한 발 물러서셔야 돼요. 네, 얘를 잡고 계속 갔다가는 얘 인생 내 인생 꼬이고, 네, 그리고 얘 인생의 주인이 난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압력이 있으시죠. 며느리들에 대한. 네, 이 아이의 성취가 꼭 나의 성취가 되고, 나의 정체성이 이와야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했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엄청 중요해요. 아이들이 우리 집부터 생각했을 때 들어오고 싶은 집인가, 아니면 우리 아빠가 오면 바로 자야 되겠다, 네, 우리 엄마가 오면 난 방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가정의 분위기가 50% 이상이죠. 네,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을 편안해하고, 그리고 편안하면 잠이 잘 와요. 여러분, 애들이 집에서 잠을 많이 자면요, 좋게 생각하세요. 얘가 집이 편하구나. 진짜예요. 왜냐면요, 물론 밤새서 게임에서 밤새서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아이들이 학원에서 많이 자요. 그러면 학원에서 물어보잖아요. 넌 그럼 집에 가서 자지? 이러면 집은 너무 불편해서 못 자겠다고. 네, 실제 학원에서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안양에서 어떤 학부모님 뭐 이렇게 한 50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Q&A 받고 막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사교육 이제 명문 학원의 원장님과 제가 같이 간 거예요.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파주 지역 대표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사실은 저는 이 조합이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때 저희가 너무 상반된 대답을 할까 봐 좀 걱정이 됐는데, 그거를 시나리오가 없으니까요. 그냥 바로 즉석 질문이니까. 제가 근데 그날 뭘 느꼈냐면요, 이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애가 준비되지 않으면 너무 그렇게 보내지 마라, 와서 잔다. 네, 그리고 그냥 성적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아이는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사교육 안 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 아이도 하죠. 근데 사교육의 불안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쪽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욱하는 이유들을 좀 설명해 볼게요. 네, 이 그림 기가 막히죠, 이 사진. 네.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훈육의 미숙함. 잘 못했다. 근데 요거는 한 초등 저학년까지 끝나야 되거든요. 훈육은 기본은요. 여기서 놓치셨으면 사춘기 때 너무 훈육하려고 드시면 안 돼요. 그때는 관계가 우선이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랑 나랑 기질이 너무 다른 경우예요. 네, 이 기질은 오늘은 안 다룰 거예요. 여러분이 뭐 MBTI나 아시죠? 디스크나 UNI나 뭐 스타나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어요. 그 검사들 중에 한두 가지만 숙지를 하셔도 나랑 아이에 대해서만이라도 굉장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 양육의 목표가 너무 이상적이거나 클 경우에 아이가 계속 욱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훈육 얘기를 해볼게요. 네, 훈육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네, 엄마 아빠가 애한테 화내고 애가 이제 삐져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 훈육은 이것 이상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안 보이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의 보상을 받는다. 네, 그런데 이것이 아이의 훈육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를 훈련할 때 이것이 아이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1차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혹은 내가 세운 목표에 아이가 도달하도록 애를 미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로 이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판단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때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훈련은 본성을 거슬러요. 되게 괴로워요. 훈육하면서 웃는 아이와 부모는 없어요. 때로 굉장히 지루한 기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세 번째, 좋은 관계로 보상을 받아요. 아이와 나는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아이도 자기 삶에서 어떤 성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가 자기를 망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훈육을 할 때는요, 일단 자녀는 미성숙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두셔야 돼요. 특별히 첫째는 괜히 커 보여요. 예, 걔가 그렇게 큰 애가 아닌데 자꾸 첫째 동생이랑 싸우면 첫째를 뭐라 우리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첫째마저도 미성숙하고, 미성숙하다는 말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이가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이가 거짓말했어요. 애가 뭘 훔쳤어요. 이때는 우리가 참교육을 할 타이밍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막 울고 불고 막 3살 버른 여든 간다고 막 불안해서 애를 쥐잡듯이 잡으면 아이의 미성숙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를 전제로 두면 실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떤 전제를 둬야 됩니까? 아이는 거짓말을 한다. 네. 근데 점점 안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무서운 경우 아이들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해요. 네, 그다음에 2번째, 아이는 절도를 할 수 있다. 예, 어디 편의점 가서 마이쮸라도 한 개 훔쳐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아이는 미성숙하고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에 70% 정도 하면 되게 잘했다고 해줘야 됩니다. 네, 7, 80% 하면 잘한 거거든요. 근데 한 90, 100%를 기대하시는 부모님도 있으세요. 온라인 수업에서 아이가 90%, 100%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네, 우리도 어려운데 뭐. 네,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가 너무 높으면 아이는 자기 미성숙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드러내야 훈련이 되는데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숨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다음 2번째. 네, 그래서 훈육은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라고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헬퍼입니다. 훈육의 1차적인 목표, 저는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 통제력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것이라고 봐요. 아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저게 잘하고 있으면 잘 자라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과 성취의 영역 있잖아요. 성취는 굉장히 눈에 빨리 들어와요. 점수 몇 점 받았는지, 뭐 어느 시험 패스했는지. 근데 성장의 영역은 외적 성장, 몸은 좀 또 몸이 자라는 건 좀 잘 볼 수 있는데 내적 성장의 영역을 보는 척도가 되게 어렵고 우리가 저걸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요, 성취는 성장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지금은 부모의 바램대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걔가 성인이 되면 결국 자기가 잘 성장했어야 자기가 성취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대입병 얘기도 있고 별별 얘기 다 있잖아요. 예. 성인이 됐는데 되게 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모 밑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없으면 나도 없고 이런 거 있죠. 특히 과잉보호하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해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과잉보호의 다른 말은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거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과잉보호가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제가 계속 아이들을 만나고 또 과잉보호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갈등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부모가 있으면 뭘 좀 기능할 수 있었는데 부모가 없으면 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그렇게 돌봐주길 기대해. 세상에 그렇게 돌봐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남편에게 계속 의존하고 남편이 나한테 안 맞춰준다고 계속 짜증내고 네, 그냥 내 삶은 내가 사는 건데 네, 그래서 행복한 관계는 한쪽이 한쪽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죠. 서로 건강한 사람이 만나서 함께 걸어가는 관계가 행복하고 좋은 관계이고, 그래서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예요? 내가 행복한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세요? 그럼 아이에게 덜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불행하죠. 아이가 내 삶의 돌파구처럼 여겨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계속 꼬인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효능감,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2번째, 자기 존중감, 나는 소중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2축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작은 성취를 했을 때 부모가 인정해 주는 것으로 드러나죠. 네. 작은 성취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조금 했는데 와 너는 피카소 같다, 와 너 베토벤이냐, 이런 건 안 돼요. 예, 그런 거는 아이가 더 위축돼요. 사실 나는 베토벤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냥 막연한 칭찬, 예쁘다, 착하다, 이런 것도 큰 도움 안 됩니다. 어릴 때는 좀 도움 되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아이가 한 정확한 팩트에 의거한 칭찬이 필요해요. 예, 그런데 또 애가 뭘 해왔어.
너 그거밖에 못하냐? 니네 반에 그거 맞았나 몇 명이야? 뭐 100점 맞아. 니네 100점 몇 명이야?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한 성취를 계속 축소하는 부모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면 돼요. 그냥 그 아이가 한 조그마한 성취라도 너무 잘했다.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 되고, 두 번째 자기 가치감, 자기 존중감은 부모에게서 존중받은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여김받은 아이들이 그걸 잘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가 내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게임을 하고 뭐를 해도요, 잘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요. 그리고 한 번 또 끝까지 가보면 또 안 해요.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가보면 내가 깡패인가, 내가 백수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돌아오는 탄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게임 중독이 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초등학교 시절에는 부모가 과잉 보호하는 아이들이 게임 중독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거고요. 아이들 사춘기가 되면 과잉 기대가 이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나는 전혀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기대는 너무 높아. 난 도저히 도달할 수 없어. 그런데 게임의 세계는 굉장히 명확해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한 만큼 아이템이 오고요.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관계까지 있어요. 채팅하면서 하잖아요. 제가 진로 코칭하던 남자아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요, 일산 살았는데요, 거기서 채팅하던 형들이 이렇게 번개를 때리잖아요. 그럼 바로 경주까지 막 날아갔어요. 고등학생인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얘가. 그리고 거기서만 내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래요. 자기는 엄마가 너무 밉고 아빠 너무 불쌍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건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바움린드의 4가지 양육 방식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디 속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어디 있으셨는가도 한번 보세요. 통제와 애정의 축으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통제도 있고 애정도 있는 부모를 권위 있는 부모, 이 권위 있는 부모상을 저는 지향해요. 왜냐하면요, 단호함과 관대함이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밑에 있는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부모한테 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의 말은 곧 법이에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권위라는 말이 엄청 싫어요. 권위라는 말에 막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권위라는 말이 싫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허용적인 부모가 됩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가 되면 허용적인 부모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랑 친구처럼 지내야지. 근데 그래서 애가 집에서 왕이에요.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래서 상담실에 오거나 우리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온 애들은 많은 경우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의 룰과 바깥에서 룰이 너무 다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부모를 한국에 들어올 때 민주적인 부모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권위라는 말에 너무 학을 떼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가 굳이 여기서 권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좋은 권위를 경험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권위자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잖아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만만하지 않지만 내가 부모에게 존댓말을 쓰지만 그 부모랑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임적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우리 윗세대는 방임적인 부모가 많았어요. 먹고 산다고 그냥 애를 내팽개친 경우 우리 중에는 없으시리라고 봐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잘 자라거나 완전히 엉망으로 자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잘 자라서 부모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머리가 백지가 된대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롤모델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혹은 세미나 뭐 등등은 비타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먹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먹으면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주기적으로 계속 먹어야 돼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1년 후에 들으면 또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이제 내가 또 권위 있는 부모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수행 맞듯이 이제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훈육의 연령별 단계는 미취학 시기에는 돌보면서 권위를 가르치는 시기, 노라고 하면 노를 알아듣는 시기여야 되고요. 초등 시기가 되게 어려워요. 초등 시기가 이 아이의 인격의 이슈가 막 팡팡팡 터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애가 미성숙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센 애는 궤변을 엄청 늘어놓고, 공격적인 아이는 막 패고 다니고, 막 게으른 애는 막 자고 누구장창 자고, 막 누구 뭐 관계 좋아하는 아이는 호구처럼 막 퍼주고 다니고, 막 너무 속상한 일이 여기서 많다고요. 근데 여기서 부모가 애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다뤄야 돼요. 이 인격의 이슈를. 그래서 함께 애쓰며라는 말을 붙였어요. 되게 힘든 과정이다. 근데 여기를 잘 통과하고 나면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 통제력을 어느 정도 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을 우리 아이가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애를 친구 집에 보내면 안 불안하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애를 집에 놔두고 밖에 나갔는데 믿을 수 있냐, 요거 보면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이슈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부모도 어렵고 가장 집집마다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최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주더라도 시간 체크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웬만하면 스마트폰 안 사주는 게 제일 좋고요. 네, 투지폰으로 연명하게 하시는 게 하나 방법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시행착오를 계속 하면서 아이가 내가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할 때가 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엄마 도저히 안 되겠다. 1, 2년을 계속 훈련했는데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서 100기 들고 나오면 엄마 아빠가 한 대로 할게요. 100기 들고 나오면 이제 쉬워요. 예. 근데 막 화났다고 핸드폰 갑자기 막 부숴버리거나 뭐 정지시켜버리거나 원격으로 하는 시간을 확 줄인다거나 이렇게 하면 아이랑 완전 이제 폭발하죠. 그래서 이제 3단계 점차 물러서는 시기에는 이제 물러나셔야 돼요. 저는 중2병이라는 게 여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아이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싶은데 주도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애는 몸도 커졌고 마음도 커졌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분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통제력 아래로 내려가고 아이의 주도권 위로 올라가는 이 그래프를 잘 기억하시고요. 네, 혼육의 과정은 제 책에 넘어갑니다. 이건 미취학 시기에 할 수 있는 2가지 훈련인데 여러분 한 2분 정도밖에 안 계셔가지고 또 제 책에 있어요. 근데 하나만 설명하면 경청훈련. 네, 경청훈련은요. 제가 그래도 아들 4명 키우면서 성대결절 안 온 이유입니다. 네, 제가 아들 4명 키운다면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니냐고,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아들 둘만 돼도 엄마 깡패 된다는데 이런 얘기, 아들 3명 되면 목매달이라는데 막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홈스쿨링 시작하면서 이 훈련 이제 배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아이한테 말했어. 애가 이제 2, 3살 이럴 때, 세준아, 이제 엄마가 네 이름을 부르면 너는 얼굴을 보고 네라고 대답해라. 네, 이게 훈련의 시작이에요. 훈련은 지도에서부터 시작해요. 지도. 그 다음에 지도 다음에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이 훈련을 하면 돼요. 그냥 괜히 불러보는 거예요. 세준아 이렇게 하면 안 봐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이게 배어있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말하죠. 세준아 엄마가 뭐라 그랬어?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 눈을 보고 네라고 대답하라 그랬지만 이래요. 또 불러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하죠 아이가. 그러면 너무 잘했다. 예,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강화죠. 너무 잘했다. 예, 이렇게 한 일주일만 하면요, 애가 이제 정말 잘 봐요. 근데 그 계속 집에서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중학생한테 하면 안 돼요. 네, 좀 뭐한 짓이냐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어릴 때 해야 된다니까요. 어릴 때.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이의 몸에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저를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귀가 열려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집에서 되게 화가 나는 경우가 뭐냐면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또 불러.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나를 무시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엔 야 엄마 말이 말같이 안 들려. 너 귀머거리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은 곱게 안 나가요. 이미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일주일 동안 훈련하고 오세요. 특히 미취학 같은 경우에.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셔서 우리 애가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 몰랐다. 미쳐. 그리고 내가 이 훈련을 해볼 생각을 전혀 못했다. 그리고 아이가 눈을 보고 내라고 대답하니까 말이 되게 좋게 나간다 내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상호 존중하는 훈련이에요. 네. 아이도 엄마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 우리도 아이의 말을 경청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뭐 말할 때 막 설거지하면서 말해봐 이렇게 하면 애도 말하기 싫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눈을 보고 아이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아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은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희 집에 진짜로 강한 아이, 진짜로 오지랖 넓은 아이, 별별 아이 저희 집에 다 있어요. 저희 첫째가 오죽하면 이지한 아이라 했잖아요. 자기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하나도 안 힘들대요.
왜냐면 집에 너무 싸가지 없는 애, 너무 오지랖퍼, 막 염장지 이르는 애 막 있으니까 자기는 집에서 너무 단련돼서 솔직히 밖에 나가 화가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제 훈련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일단 말하면 네라고 대답하고, 혹시 잊었더라도 엄마가 너 불렀잖아 그럼 네 이렇게 바로 두 번째에는 바로 대답이 돌아오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좋죠. 네, 편하시죠. 지금 중학생한테 여기 할 수는 없고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중학생은요. 내가 이제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이게 네 인생에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엄마가 되게 중요한 성인이잖아요. 네 인생에 중요한 어른들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는 게 돼 있으면 네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하지 않겠니? 선생님 말이나 혹은 다른 상사의 말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쓸데없는 걱정이라 하겠지만, 근데 아이들은 그러면 무서운 사람의 말만 듣게 돼요.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의 말을 듣거든요. 딱 촉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누가 무섭나? 누가 나를 혼내나?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그런 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훈련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 이후로는 다르게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예. 자, 흔한 오해는 뭐냐면요. 애가 뭘 알겠어 하고 싶은 대로 오해입니다. 애가 뭘 알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훈련의 시기는요, 2돌 이후면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경우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니까 못하게 하세요. 예, 애를 혼내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시고, 나중에서 초등학교 때 힘든 거 다 온팡 부모 몫일 가능성이 많죠. 네, 자 그래서 넘어가요. 네, 지금 미취학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훈육의 6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의사소통 1번입니다. 모든 훈육의 기본은 소통인데요. 여기서의 소통은 비난하지 않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아이를 공격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굉장히 잘해주면서 신경질을 막 부리잖아요. 그러면 신경질이 그 잘하는 걸 다 잡아먹어버려요. 아이한테 안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신경질 부리는 거. 그리고 내가 아이한테 얘기할 때 이걸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훈육하고 있는 가르침인지, 내가 내 불안에 못 이겨서 막 쏟아내고 있는 건지, 내 감정의 분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엄마가. 예,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가 아니라면 내가 여기서 그만해야 되죠. 그런데 그만이 잘 안 돼요. 사람이 불안하면요, 이 불안은 폭포수 같아서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불안하면 애는 따라서 불안해요. 특히 첫째는 바로 따라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불안이 높으면 짜증이 많고 굉장히 아이한테 폭발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때 신호를 정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훈육하는데 아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혹은 아빠가 애를 훈육할 때 엄마가 막 여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면 애 앞에서 이제 아빠는 망신당하고 부부끼리 또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미리 합의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애를 때리려고 하면 당신이 막아라. 아니면 내가 절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해줘라. 제가 아는 집인데요. 이렇게 말한대요. 여보 얼음 좀 사오세요 이런대요. 그만하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올라갔다 이 뜻이죠. 여보 편의점에 가서 얼음 좀 사오죠. 이렇게 하면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그 신호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뭘 알겠어요? 부모가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를 안전하게 잘 키우려고 하고 있구나 거 알거든요. 그리고 어떤 집은 아이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대요. 그럼 그만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 정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막 올라가 같으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중립적인 신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 하지 마, 당신 그렇게 하지 마, 애가 지금 이렇게 되면요 여기 더 뚜껑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훈육하는 상황에서의 중립적인 신호, 그리고 비난하지 않고 가르치기, 그리고 또 하나는 평소에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그죠?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도 이게 예금이랑 똑같죠. 돈을 막 쌓아놨다가 돈을 빼도 플러스가 되는 건데, 별로 쌓아놓은 게 없는데 자꾸 빼면 마이너스 통장 되잖아요. 그럼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은 5대1입니다. 칭찬 5번에 우리가 또 부정적인 거 안 할 수는 없어요. 가르쳐야 되고 또 때로는 혼내야 되는데 이 비율을 잘 맞춰주세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이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에릭슨이 신뢰 대 불신 얘기해서 신뢰 100%라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신뢰가 불신보다 높으면 돼요. 여러분이 아이랑 싸울 때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사이가 좋을 때가 더 많으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취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 노력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굉장히 좀 단단한 베이스 캠프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더 불안하고 울고불고 하면요, 애가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 엄마한테 얘기 못하겠다. 우리 엄마한테 이 얘기하면 우리 엄마 쓰러진다. 우리 엄마 인생 망가진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아져요. 그죠? 거기다가 사춘기가 되면 더 통로가 작아져요. 사춘기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거든요. 우리 애가 나랑 말을 안 한다. 예, 근데 어느 정도는 되게 당연하죠. 방문 닫고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되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걔 머릿속에 뭐가 제일 많겠어요. 사춘기 아이들 머릿속에. 치킨이 제일 많아요. 어느 브랜드가 맛있나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애랑 뭘 좀 얘기하려면 여러분 치킨 시켜야 돼. 치킨. 그러면서 이제 너가 골라라 이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BTS나 걸그룹의 여친, 뭐 농구, 축구 막 여기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랑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은 되게 좁죠.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랑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정색을 하고 너 여기 와서 앉아봐라 이러면 아씨. 이러고 엄마 아빠 여행 가자 그러면 두 분이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그 아이들이 자기 세계를 열어줄 때 거기로 초대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팬텀싱어 3를 되게 열심히 보는 저희 아이 되게 좋아해요. 그 이제 팬텀싱어를 금요일날 보고 토요일날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속 같이 플레이를 돌리면서 하고 또 아이들이 동영상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재미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보여준 영상은 이런 걸 보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애들은 막 재밌다고 와서 보여줘요. 그러면 무조건 재밌으셔야 돼요. 예, 막 웃어야 돼. 아하 재밌네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야지 아이가 지금 자기 세계로 초대장을 보낸 거거든요. 저한테. 근데 우리가 야, 너 욕 이렇게 많이 나는 거 보면 어떡해. 이건 너무 질 떨어지잖아. 뭐 예를 들어서 너 이제 유튜브 금지야.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이제 말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가 자기 세계를 조금씩 열어줄 때 우리 되게 기뻐하면서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할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일단은 아이랑 관계가 우선이에요. 사춘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이 초등생이 되면 요청하고 협상하는 방법에 이제 실전을 집에서 해야 된다 생각해요. 부모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걸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요.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모든 내 행동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는 거거든요. 예, 이러면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되죠. 항상 모든 얘기의 끝은 그래서 네 생각은 어때? 그리고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계속 이루어지는 대화의 패턴이어야 됩니다. 근데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안 쳐다보겠다 이게 아니고 난 계속 보고 있을 거야. 난 너의 든든한 지지자야. 힘들면 얘기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해. 그런데 네 결정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인 거예요. 이 얘기 되게 불안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애가 아주 끝판왕으로 공부 안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래도 이 시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걔 인생 걔 거거든요. 하나님 것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아이한테 요청하고 협상하는 방법은 가족회의를 추천하는데요. 이게 저희 집에 한 4, 5년 전에 있었던 가족회의 첫 회의 장면입니다. 딱 두 개 나왔어요. TV 오락, 언어 문제. 네, 이거는 아들 키우시는 분 해석할 수 있어요. 밑에. 네, 이런 욕들이 집에서 이제 난무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늦게 해석이 되시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가족회의를 이때부터 엄청 많이 했어요. 한 번 하면 안건이 9개, 10개씩 나와요. 그러면 1시간 이상씩 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는 그때 유치원생이었는데 막 잤어요. 옆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형들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시작하면 이제 또 시작해요. 그죠? 왜냐면 스케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집안일 어떻게 할 건지, 방학 때 하고 싶은 건 뭔지, 공부 스케줄은 어떻게 할 건지, TV, 스마트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화이트보드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죠. 근데 만약에 나 여기 너무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아이들 또 요청하죠. 가족회의 다시 하죠. 이렇게 되면 보통 저희는 주일 저녁에 했어요. 주일 저녁에 가족회의 있으니까 다 모여라. 근데 이건 우리가 주재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혹은 우리가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주일 저녁에 가족회의 할 건데 모두 잘 생각해 와서 얘기해.
여기서 얘기 안 하고 뒤에서 엄마한테 따로 얘기하거나 아빠한테 따로 얘기하는 거 안 받아줄 거야. 그럼 아이들이요 막 생각해 와요. 처음엔 당연히 미숙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물파스 같은 거. 요거 든 사람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유일한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형제 간 다툼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형이 나를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형이 바로 내가 언제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땐 요거 든 사람은 얘기할 수 있으면 넌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막 자기 얘기하고 싶다가 손 들고 있어요 옆에서. 그럼 이제 턴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하니까 1시간씩 막 걸리는 건데요. 막 고양이 키우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막 동생들 다 녹음해서 온 애도 있었고요.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민주적으로 요청하고 협상할 수 있는 장이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탓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안 지킬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하시면 좋아요. 페널티를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 저도 저희 셋째 때문에 요즘 열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할래? 그럼 난 텔레비를 3일 동안 안 보겠어요. 일주일 동안 안 보겠대. 너 가능하겠냐? 실제 솔직히 얘기해봐라. 한 번 정하면 안 바꾼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생각했다. 3일만 저녁에 안 보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됐으면 그걸 아주 정확하게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협상은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도 자기의 적당한 수준이 어느 건지 알고 부모도 예를 들어 미차 같은 경우에 텔레비전 안 보여줄 거야, 뭐 유튜브 안 보여줄 거야 이렇게 안 돼요. 엄마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엄마도 지킬 수 있는 선에 그런 규칙들을 계속 정해 나가는 거. 그래서 한 1년 정도 빡세게 하면요 나중에는 하자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모든 질서가 우리 똑같이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것은 부모의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부모는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바로 보여줘야 돼요. 말로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특히 사춘기 되면 그냥 바로 함기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많다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시간표를 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개떡같이 해놨죠. 막 이렇게 하고 또 4학년이었던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대부분 받아줍니다. 자기가 이제 할 건데 여기 저희 막내 2학년 때예요. 독서를 10분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공부에 미술 과목도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를 네가 지금 몇 분을 하고 있는데 10분으로 줄여달라고 하냐. 여기서 이제 협상해야 되죠. 엄마는 지는 30분이 많다는 거였고 나는 20분으로 아마 여기서 협상을 받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중하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 문서로. 2학년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바로 짜증을 내버리거든요. 아니면 안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익숙해진다는 것은 인생에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다 협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사시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부모 말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눌려 있어가지고 듣거나 반항하거나 두 개만 선택한 애들은 세상에 나가서도요 듣거나 반항하거나 한다니까요. 직장 그만둬 버려 그냥 아르바이트 그만둬 버려. 내가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데 이 스킬이 너무 발달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진짜 꼭 해보시기를 바래요. 이게 진짜로 참 교육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건 중2병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으로 그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는 애정으로 자라지 규칙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규칙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 되면은 아이는 애정으로 자라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의 욕구를 민감하게 받아줘야 되고 세 번째, 연결돼 있어요. 아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지 부모가 해놓고 그걸 지키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의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 커가면서 자율성을 더 줘야지 통제가 더 커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이 직선 그래프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2번 퀴즈 넘어가고 세 번째 목표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건데요. 자, 여러분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 원하십니까? 이게 자녀형의 목표죠. 제가 아까 초반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면 참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앞에 하지 않고 아마 물어봤으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닮은 아이가 되면 좋겠다. 또 내가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기대가요. 그 목표가 실제 여러분이 아이를 향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 학원을 결정하거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이렇게 있는데 시간표를 어떻게 정하거나 뭐 방과후를 뭘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지금 내가 얘기한 목표가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면 실제 목표가 맞고요. 안 그러면 그냥 홍익인간 같은 목표예요.
그냥 겉으로 좋은 목표지 실제 내 목표는 다른 거예요. 내 목표는 다 정확하게 만나면 내가 하는 결정이 내 목표를 드러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요, 결정이에요. 우리 이 정도 나이 들면 말이랑 글 안 믿잖아요, 솔직히. 말은 충분히 번지를 하겠어, 글도 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결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자녀 양육의 목표가 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결정하는지를 하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이 자녀 양육을 건드렸다가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저도 어리기도 했고, 이게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는 부모님들의 삶의 핵심과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애한테 주고 싶어요. 그게 그냥 진짜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자녀 양육이란 주제는 이파리를 건드린 게 아니고 뿌리를 건드린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30대 때 그냥 두 손 들고 포기하고 제가 진로 이쪽으로 많이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제가 다시 이조제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저도 좀 할 내공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기대와 양육 기술의 조합에서 가장 불행한 조합은요, 높은 기대와 낮은 양육 기술입니다. 네, 기대는 높은데 애랑 소통도 잘 안 돼. 그냥 너 이러면 혼난다 아니면 소리 지르고 뭐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집이 그냥 지옥이에요. 다 들어오기 싫어요. 애랑 맨날 싸우고 남편도 집에 가면 골치 아프다 이러고. 근데 또 사실 양육은 엄마 아빠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양육 기술도 같이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그 양육 코칭 할 때 아버지도 같이 들어오세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같은 화면에 꼭 같이 들어오신 아버지들이 있으세요. 얘기하지 않더라도 옆에 들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기질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가정은 진짜 소망이 있죠.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잖아요. 아니면 어떤 아버지들은 너무 창피하니까 뒤에 앉아서 머리 꼭지만 나오는 분도 계세요. 화면에. 그래도 제가 훌륭하다 생각해요. 가장 행복한 조합은 어떤 조합이냐? 적절한 기대와 높은 양육 기술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 자라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아이랑 어떤 얘기를 주로 하는가가 그냥 그거예요. 내가 아이한테 학원 갔다 왔냐 공부 체크업만 하면요, 그게 내가 그냥 아이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진짜 하나님 닮아가는 아이로 자라기 원하면 우리가 아이랑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아이랑 계속 체크업하는 관계가 되면요, 결국 우리는 아이랑 톰과 제리처럼 돼요. 네. 물론 체크업 하긴 해야 되거든요.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도 추천해요. 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정혜진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아이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질문, 요즘 너 마음이 어때? 라는 질문이다. 네, 제가 이 질문 해봤거든요. 그러면 왜? 이러죠. 네, 그냥 궁금해서. 요즘 너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서. 이러면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대답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아이랑 좋은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서적인, 질적인 대화. 그래서 우리가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퀄리티 타임은 애가 좋아하는 게임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애가 좋아하는 치킨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에 좀 도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삭막하시대요. 특히 사춘기 부모님들이 너무 마음이 삭막하다. 애가 집에 있는데 같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토로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헛똑똑이 부모의 3가지 핵심 증상,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건 뭐냐? 난 되게 잘 키웠다 생각하는데 애랑 잘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정서적으로 차가운 부모. 애의 마음과 감정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뭘 성취했는지, 매일매일 뭘 했는지를 물어본다. 두 번째, 엄격한 도덕성까지 갖춰 있어.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게임도 안 돼. 뭐도 안 돼.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지나친 체면의식. 요거 3개 이제 짬뽕 되면은요, 애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모랑 관계를 안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정서적으로 따뜻한 부모. 야, 네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근데 나랑 마음이 통하는 이 지점. 그리고 두 번째, 웬만한 거는 괜찮다.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다 시행착오 해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그다음에 세 번째, 남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난 네 편이야. 남이 우리 집 욕하면 어때? 우리가 행복하면 되지. 네, 이런 지점으로 여러분이 가시면 저도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요.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오시고 해외에서도 오시거든요. 혹시나 저랑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 주로 페이스북 통해서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랑 패치 맺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연구소의 블로그에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오늘 다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